이제 품종 소개를 조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대과라고 부르는 품종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뭐 조자는 일찍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크다. 그래서 조대과라는 이름을 붙인데 이게 조생종입니다. 그래서 5월 하순에 생산되고 당도나 크기나 품위가 좋습니다. 그래서 라핀하고 브룩스를 수분수로 같이 넣으면은 좋은 품종이라 보여집니다. 세네카라는 품종입니다. 저기 밑에 보면은 저기 링자가 있죠. 저게 이제 27mm, 28mm 사이에 열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경이 한 3cm 정도 되죠. 저 미리수로 나와 있으니까 3cm 정도 되는 아주 대형 과일입니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나오는 조생종에서 중생종 걸치는 이런 품종입니다. 색은 진한 적색을 띠고 가피는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단단하다는 것은 유통기간이 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도 자체가 20브렉스 이상 올라가는 품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품종이라고 보여집니다. 브룩스입니다. 미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고 6월 상순에 주로 출하가 됩니다. 지금 뭐 자가수정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나무만 혼자 심어도 저희끼리 수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수확이 될 수 있는 품종이지만 다른 꽃가루가 들어오면 나무에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개 정도를 같이 심어도 되고 이 친구는 다른 품종의 수분수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분수 용도도 되고 있어 저희들 지역에는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리카라는 품종입니다. 저희 링자에 보면은 4L이라고 있죠. 31mm 이상 되면 4L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3L만 돼도 굉장히 풍미가 좋습니다. 근데 4L까지 올라가는 사이즈를 가졌다. 주로 6월 상순에 나오고요. 저기 보면은 중간에 오목 들어가서 옆에서 보면 심장형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체리의 특징적인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뭐 소비자한테도 육안으로도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과일이다. 그리고 저 과 꼭지가 상당히 깁니다. 길어서 과일의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톤입니다. 최근 저희들 지역에서도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에서 이 품종을 대량으로 심어서 자체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과 꼭지가 좀 짧습니다. 짧고 과일이 굉장히 단단해서 유통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과일 품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과일의 당도는 21브릭스까지 상당히 과일의 당도는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열과율이 낮다는 과일이 단단한 게 때문에 열과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조생종 중에서 가장 열매가 사이즈가 크고 소비자한테 인기가 많아서 저희 지역에는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미트입니다. 6월 중순쯤에 나오고요. 과일이 크고 과즙이 많아서 상당히 우리 소비자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과일도 옆에서 보면 심장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체리의 특성을 3박자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여러 농가가 슈미트를 굉장히 좋은 품종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랍신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브룩스와 똑같이 자가수정이 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6월 중순에 나오고요. 진한 적색을 띱니다. 흑색에 가까운 색깔을 띱니다. 그래서 과육이 단단하고 열매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달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 품종의 수분수로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넣는 용도. 과일은 자체 적게 달리는 부분이 약점이 있지만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일의 품위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레지나 혹자는 레기나라고 부릅니다. 독일식 발음으로 레기나가 될 거고 그죠. 6월 중순에서 하순 나오는 만생종입니다. 진한 적색을 띠고 과육이 치밀해서 식미가 아주 훌륭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경도가 좋아서 열과 형성도 적은 것이 장점이라 보여집니다. 단점이면 좀 너무 늦게 나와서 우리 농가가 기다리지를 못하고 일찍 따내가지고 실제 맛이 안 들었다고 어필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건 적기에 수확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발자등금, 좌등금, 일본식 이름으로 말하면 샤또니시키라고 부르죠. 일본에 가면 주력입니다. 일본의 체리의 70% 이상이 좌등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일본에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열매를 봤을 건데요.
6월 초부터 저기 중순까지 뭐 저희 지역으로 말하자면 6월 첫째 주 주말쯤에 나옵니다. 당도가 상당히 높고 적당한 산미가 같이 받쳐주고 풍산성이 많이 달립니다. 많이 달리기 때문에 열매가 상대적으로 좀 작게 느껴집니다. 주로 2L에서 좀 크면은 3L까지 가는데 대부분 2L 정도에 머뭅니다. 25mm 이하. 그래서 일본의 주력 품종이고 일본인들이 굉장히 좋아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육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서 이렇게 씹는 식감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도 한 25% 정도나 30% 정도 농가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결과지가 잘 나옵니다. 가지 전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판단이 됩니다. 레이니어라는 품종입니다. 요거 이제 미국의 좌등금으로 불리는 품종입니다. 좌등금 자체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과육이 부드럽죠. 이 친구도 굉장히 부드러운 열매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부드럽다는 얘기는 열과에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를 맞게 되면 열과가 조금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보완이 된다면은 상당히 좋은 열매다. 지금 아래쪽에 저희들 500원짜리 동전을 놓고 사진 찍어 봤을 때 500원짜리 동전보다 훨씬 더 크죠. 저 정도 되면 몇 개 안 드시면 배가 부를 정도로 열매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타비아라는 품종입니다. 6월 중하순에 나오게 되고요. 당도가 상당히 좋고 과육이 치밀합니다. 꼭지가 길죠. 꼭지가 길어서 품위가 상당히 좋다. 과일의 품위가. 그래서 이것도 뭐 과일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거는 열과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품종과 똑같이 부드러워서 열과에 좀 약하지만 뭐 기타 다른 걸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열매는 좋은 쪽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성입니다. 이 중국 연태농업과학기술원에서 개발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18g 정도로 굉장히 큰 대형 과일입니다. 중국 지역에서 뭐 짧은 체리 재배 과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품종을 갖고 있다는 상당히 놀랐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재배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품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도 또 경북기술원에서도 체리를 품종을 만들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좋은 품종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육이 상당히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뭐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충청도 뭐 이남 이북에서 좀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우리 경주 지역에는 뭐 샘플 정도로 돌아서 현재 재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펄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개발했고요. 6월 중순에 출하되는 체리 품종입니다. 성목이 될수록 수확이 늘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 결과지가 잘 나온다는 얘기죠. 결과지가 잘 나와서 열매가 잘 달리기 때문에 수확량이 받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색이 굉장히 좋고 당도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몸이 좋다는 얘기는 월동할 때 월동력도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도 강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아마 우리 경주 지역이 내륙 쪽으로 가면 좀 추운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시범 쪽으로 지금 재배를 한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좀 늘릴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체리 가원을 개원할 때 우리 농가가 처음에 고려해야 될 것이 꼭 토양을 먼저 고려하라. 토양이 배수가 되지 않는 땅이면 그거를 개선하지 않고는 심으시면 안 된다. 또 두 번째 품종. 제가 앞에 여러 가지 품종을 나열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여러분한테 맞는 품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대 5개. 혹시 더 늘린다면 한 7개 정도 품종을 넣으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적게는 3품종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종을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교잡에 문제가 있어서 열매가 잘 안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리는 3품종 정도를 넣어서 혼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판매입니다. 체리는 단기간에 유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판매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뭐 아마 도심지 부근이나 그 대로변 부근이나 아니면 길을 끼고 있는 농장에서는 아마 체리를 판매합니다라는 그 광고판을 앞에 붙여두고 판매를 할 경우에는 체리가
상당히 판매가 잘 될 걸로 뭐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뭐 경주 지역도 그랬고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매 방법에 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재배 규모가 늘어나고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게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뭐 농협이나 APC라든가 연계를 해서 장목반을 결성하고 공판으로 낼 부분과 직판을 할 부분을 결정을 하셔가지고 판매 유통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3가지나 5가지를 섞어 심으라는 걸 여기서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가불화합성, 뭐 타가불화합성, 뭐 위에 이름을 뭐 타가불화합성이라고 붙여놨는데 사실 자가불화합성이죠. 똑같은 유전자 지노타입을 가졌을 경우에는 같이 심어놔도 열매가 달리질 않습니다. 저기 보면 가운데쯤에 S3, S6이라는 게 유전자형을 가지는 6군이죠. 6군을 봤을 경우에 좌등금이라는 품종이 저기 있습니다. 그죠? 근데 좌등금과 아래쪽에 산영미, 야마가타 비진이라는 그 산영미라는 품종을 같이 심어 놓으면 다른 품종을 심어 놓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같이 심어 놔도 두 친구는 이름은 다르지만 유전자 지노타입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끼리 교잡이 안 일어나서 열매가 안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정하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 3가지나 5가지 정도 체리를 혼식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유전자 지노타입을 섞어서 심었다 하지만 품종별로 개화 시기가 달라지면 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좌등금이 주로 많이 심기기 때문에 제가 좌등금을 얘기하는데 좌등금의 개화 시기는 우리 뭐 이게 이제 원해원 화성포장이라고 진흥청이 옛날에 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를 기초한다면 좌등금은 4월 28일쯤에 개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좌등금에 꽃가루를 줄 수 있는 거는 이 꽃이 핀 게 서로가 조호가 돼야 되겠죠. 이게 조호가 안 되면 꽃이 폈다가 꽃가루를 받지 못해서 그냥 꽃이 시들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꽃 유전자 지노타입과 개화 시기를 잘 섞어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체리의 품종의 숫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생종, 중생종과 만생종을 섞어서 심으시되 요 품종의 수확 기간을 확인하셔가지고 섞어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로 재배되는 품종입니다. 아까 뭐 늘 지금 제가 많이 이야기하던 좌등금이 전체 한 30% 정도 심겨져 있고요. 나폴레옹이 한 20%, 황옥이 한 10% 정도, 그리고 자보레가 한 10%, 뭐 고사, 일출은 사실은 저희들 지역에서는 태출하는 품종입니다. 이 친구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 좌등금이나 나폴레옹의 수분수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열매가 품위가 너무 안 좋고 이 열매가 또 일찍 나옵니다. 일찍 나와서 시장에 나가서 사실상 체리의 이미지를 조금 안 좋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고사하고 일출은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도태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빙, 기타 신품 중에서 이 사진은 월상금이라는 품종입니다. 아주 노란색인데 어떻게 보면 흰색에 가까운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빨간색이나 붉은색, 뭐 검은색 이 사이에 노란색 데코용 체리가 들어가면 또 소비자한테 어필이 좀 더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타 품종들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심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체리는 사실상 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뭐 안토시아닌 계열의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유리하다.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색깔이 좋기 때문에 와인으로도 저희들이 생산이 시도가 돼서 성공적으로 와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와인 제조 비법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에 저희들이 특허를 얻어놨습니다. 서로 특허를 사용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저희 경주시에서 선별을 해서 상품의 체리들은 포장 케이스에 패킹을 해서 출하를 하고, 그 상품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그 과일의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은 와인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가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리의 선별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체리는 한 번 드신 분이 꼭 찾게 돼 있습니다. 그 이듬해 그 시즌에 나오는 열매가 잘 없습니다. 5월 말쯤에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체리가 그 과일 스타트를 끊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드신 분들이 그 다음에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는 체리의 풍미를 상당히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 따가지고 뭐 왼쪽 상단을 보시면 그냥 막 따면 저렇게 체리를 유통하게 될 경우에는 맛도 없고 또 체리를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체리냐고 어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저렇게 포장하시면 안 되고요. 오른쪽 하단처럼 선별을 깨끗하게 하고 패킹을 깔끔하게 해서 유통을 시켜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통을 하셔야 된다. 보이십니다. 이게 뭐 외국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본 야마가타에 저기 뭐 제가 현장을 봤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체리는 이제 다른 과일하고 다르게 꼭지가 길죠. 그래서 이 꼭지를 바깥쪽으로 내놓으면 굉장히 좀 어지럽고 보기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그 꼭지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될 수 있으면 체리 열매 색깔만을 강조를 하는 스타일로 선별을 합니다. 아마 저희들 이렇게 지금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고요.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인력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 대신 가격이 고가로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는 체리를 비싼 과일로 팔기 위해서는 이런 선별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통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쪽 오른쪽에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일본에서 집에서 자가 선별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저 핀셋으로 집어가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도 뭐 어느 정도 여유가 돌아간다면 이런 방식의 선별을 해서 비싸게 유통을 하는 과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처지는 과일들은 뭐 막 담아서 선별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상단의 왼쪽에 보면 마을마다 체리 되면 자기들 축제, 작은 축제를 합니다. 맛절이라고 이제 이름을 뭐 붙여서 하던데요. 그럼 맛절이라는 게 이제 작은 축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역도 이제 뭐 경주 지역도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체리 뭐 품평회라든가 자체적으로 축제 행사를 뭐 기획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 한번 올해 뭐 본격적으로 뭐 품평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시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와 같이 겸해서 뭐 체리 나오는 시즌에는 조금 체리 과일을 유통을 조금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획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거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에 옌타이를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아침 새벽 시장을 가서 체리를 사가지고 찍은 사진인데요. 그 위쪽에 상단에 체리를 박스로 빨간색 박스에다가 대앵도라는 이제 자기들 그 한문식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던데 뭐 박스에 들었는 거는 뭐 속이 비었다 해서 제가 못 샀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아이스박스에다가 비닐로 이렇게 패킹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샀습니다. 사이즈가 저기 포엘이 3cm, 31mm 이상이거든요. 포엘을 넘어서서 포엘에도 안 들어갑니다. 저 정도로 사이즈가 큽니다. 이게 품종이 뭐냐면 타이톤이라는 품종인데 저기 중국에서는 사실상 생장 조정제를 살포를 합니다. 과일이 착과되고 또 비대 중에 2번 정도 생장 조정제를 살포를 하는데 주로 지베릴린 계열을 살포를 하는데 과일을 너무 갑자기 키우다 보니까 하우스 온실에서 키워서 일찍 빼내는 스타일인데요. 너무 키우다 보니까 과일이 열매가 맛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굉장히 좋지만 먹어본 뭐 저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리는 품위와 품질이 같이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인들이 뭐 저희들 체리를 맛본다면 우리 체리에 사실 푹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박스에 7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 7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한번 싸가지고 먹어봤는데 그 정도 품은 아니더라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과일의 뭐 품종이나 뭐 특징적인 과정은 다 설명을 했고요. 이제 재배 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배로 들어가면 사실상
나무를 키우는 수영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영은 대목에 맞춰서 수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목은 제가 키 큰 대목이 있고 키 작은 대목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사실상 키 큰 대목은 그 대목의 뿌리를 뭐 펌프, 모터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뿌리에서 물을 빠는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특징은 그 뿌리가 능동적으로 물을 빠는 힘이 좋으니까 나무의 사이즈는 결정된다. 어떠한 품종을 갖다 붙여도 그 나무는 키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바라볼 때는 꼭 그 밑에 뿌리는 모터 펌프가 밀어서 물을 빨아 올린다는 생각을 먼저 머리에 두고 생각을 하면 편하겠다 생각에 제가 모터 그림을 좀 넣어봤는데 뭐 저하고 같이 이걸로 설명을 조금 더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는 모터에서 빨아들인 물이 가는 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에서 뿌리에서 빨아서 호스로 밀어 올리게 되는데 이 호스에 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물에 영양소가 많이 빨려 들어가겠죠. 주로 물에 질소질이 많이 빨려 들어가는데 그 질소질이 양이 많으니까 나무는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키 작은 나무는 물이 적게 들어가니까 적게 들어가는 물에는 영양소가 적게 들어가겠죠. 적게 들어가는 영양소 때문에 키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큰 나무와 적은 나무를 비교해 봤을 때 그 대목이 물을 빠는 능력, 물을 끌어올리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벌써 나무의 사이즈는 결정된다. 아무리 뭐 어떤 품종을 갖고 와서 키를 작게 키우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밑에 있는 뿌리가 벌써 물을 빠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무리 짧게 키우려도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일단 이해를 하고 나는 어떤 나무로 키워야 되겠다는 거는 먼저 대목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대목에 의해서 나무의 수행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리나무 뿌리는 굉장히 천근성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나무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는 뿌리는 60cm 안쪽입니다. 지금 여기 줄자를 오른쪽에 보면 줄자를 제가 이렇게 꺾어놨는 게 60cm 정도 되거든요. 60cm 안에서 나무 뿌리는 나와 있고 거기서 사실상 밖으로 방사성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그래서 퍼져서 바깥쪽에는 한 2m에서 3m 정도까지 나무가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 위치하는 거는 위쪽에 있는 나무 가지가 뻗어 나오는 위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는 1m 정도 안에는 물이 차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으실 때 항상 구덩이를 한번 파서 그 밑에 있는 나무가 60cm 안쪽 내지는 1m 안에서 노니까 그죠? 그 안에 있는 토양의 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난 다음에 나무를 심으시라. 혹시 안 된다면 그 밑에 꼭 유공관을 넣어서 안거 배수를 하시라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전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조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가지의 생장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조금 아셔야 돼요. 이제 정화우세성이란 게 앞전에 얘기했던 모터가 물을 빨아서 위로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성질이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우세성은 뭐냐면 물을 빨아서 호스로 빨아 올리게 되면 물이 제일 많이 부딪히는 쪽이 호스의 끝부분입니다. 이 호스의 끝부분에 모든 영양소와 호르몬이 가서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눈, 끝, 여기가 우세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의 특성상. 그래서 항상 꼭대기 있는 부분이 우세를 가진다는 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는 이제 정화우세성을 끝자리에 부딪히는 쪽에는 내가 물이 부딪히는 쪽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거를 영양소로 구분한다면은 물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질소가 물에 많이 녹아 들어가니까요. 물이 많이 들어가는 쪽에는 질소 성질이 많아서 그 부분이 강세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고 잎에는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잎에서는 영양가가 제일 많은 것이 탄소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에서는 질소가 많겠죠. 그래서 줄기의 각도를 이렇게 고추 세워둔 줄기는 물이 그대로 올라가서 위에 부딪히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눈이나 가지가 상당히 세력을 가지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혹시 나무를 이렇게 눕히게 될 경우에는 물이 올라가면서 이 각도를
눕혀놨기 때문에 영양을 적게 받습니다. 이렇게 세워둔 것보다는 세워두면 바로 받치는데 이래 사각으로 둘 경우에는 물이 압력이 골고루 배치가 돼서 눈이 골고루 나온다. 그 대신 골고루 눈이 나온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세력을 떨어뜨리니까 여기에 있는 결과지가 꽃눈으로 바뀔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과수원에 가시면 인위적으로 과수원에 가지를 눕혀놨거나 추를 달아서 가지를 꺾어놨거나 아니면 손으로 저를 염지라고 부릅니다. 가지를 돌려서 스트레스를 준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텐트 하는 형식으로 가지를 이렇게 뭘 걸어서 강제적으로 눕혀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기를 바로 세웠을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물의 양이 많아지면 물에서 녹아 들어오는 질소의 양이 많아져서 시엔율이라고 부르는 그 시엔율이 탄소보다는 질소가 양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지는 질소는 생장을 촉진하는 영향이 제일 강하죠. 그래서 가지는 이렇게 위로만 뽑아서 올라가는 그런 상태로 생장을 진행을 한다. 근데 이렇게 눕히면 눕힐수록 그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면 고속도로에서 안쪽으로 약간 눕히면 국도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눕히면 지방도. 이렇게 갈수록 우리도 고속도로는 100km 한정돼 있지만 조금 더 눕히면 국도니까 국도는 보통 70에서 80km잖아.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는 물의 양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는 질소 양이 줄어든다는 거고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럼 질소 양이 줄어든다? 가지가 짧아지게 되겠죠. 질소 양이 커서 가지가 많이 자라는 거를 줄임으로 해서 가지가 줄어들고 이 가지가 줄어든다는 거는 결과지 유도가 쉽게 된다. 왜냐하면 탄소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탄질비가 적당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꽃눈이 올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체리도 나무 가지를 유인하는 방식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 나무를 보면 모터를 달아서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나무를 뒤집어서 위에서 물을 붓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제가 저기 보면 가지가 왼쪽에 거는 가지가 이렇게 꺾여져 있습니다. 가지가 꺾여져 있고 오른쪽 거는 가지가 자연스럽게 나란히 돼 있거나 위로 펼쳐져 있죠. 왼쪽 나무는 위에서 물을 넣으면 위로는 잘 가지만 꺾여진 가지 쪽으로는 물이 잘 안 가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오른쪽 나무는 가지가 부드럽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물이 골고루 다 들어갑니다. 이게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면 왼쪽 가지는 키는 쭉 자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옆에 나온 척지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 뻗어나갈 것이다. 이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가지는 이제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결과지가 유도가 돼서 왼쪽 나무는 꽃을 바로 달게 되겠죠. 근데 오른쪽 가지는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서 꽃이 잘 안 달리는 그런 우리가 생장생식과 영양생식이라고 구분한다면 이 친구들은 영양생식이 굉장히 진행이 잘 돼서 꽃눈보다는 가지가 많아지는 그런 나무 수형이 되겠다. 그래서 나무 가지를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저희들 오른쪽으로 가지를 강하게 눕혀놨습니다. 이유는 앞에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밑에서 모터가 물을 뿜어 올려가지고 제일 부딪히는 쪽이 가지 생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 위쪽에 꺾여진 저 부위가 사실상 가지가 없었어요. 이제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가지 유도하려면 가지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가지를 인위적으로 눕혀둔 겁니다. 눕혀두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쪽이 휘어진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 휘어진 부분에 가지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반대쪽에 지금 가지가 또 상대적으로 없죠. 그럼 반대쪽에 가지를 만들려면 또 가지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휘어오는 이제 저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나무를 가지고 논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술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지를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 가지가 어떻게 자랄지 여러분이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무 가지 전쟁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쭉 뻗어나오는 가지는 어차피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가지는 생장을 합니다. 근데 위쪽에 우뚝 서 있는 저 가지는 아래쪽, 그 밑에 아래쪽 가지보다 실제 생장량은 현재 적습니다. 그런데 물을 밀어넣게 될 경우에는
제일 위에 섰는 쪽에 물이 잘 들어가게 되겠죠. 저게 1년 뒤에는 저 위에 섰는 가지가 아래쪽의 가지보다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정을 할 경우에는 저 위에 섰는 가지를 일부 잘라내서 가지 생장량을 보상하는 정도만큼 줄여놔야 되고, 아래쪽 가지는 끝만 잠시 잘라서 이 가지를 끌어내야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서로 배치가 됩니다. 이걸 그냥 안 하고 놔뒀을 경우에는 가지 끝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서 이 가지가 못 쓰는 가지처럼 돼버립니다. 그러고 원래 어미 가지보다 이 왼쪽에 화살표 되어 있는 가지가 더 생장률 좋게 됨으로 해서 어미 가지가 죽어버리게 되는, 그럼 나무 수영이 틀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가지를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돼줘야만 이제 전정을 잘 할 수 있다. 대부분은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가지를 자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자르게 되면 에너지도 많이 빠지게 되고 또 그 수영도 틀어지게 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가지 유인 각도에 따라서 가지가 어떻게 발생되는가는 이제 가지에 서 있는 각도만 보면 이 앞으로 어떻게 가지가 배치가 되겠다는 게 유추가 됩니다. 저 위에 있는 가지는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부분만 가지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눕혀 놓은 거는 조금 더 가지가 위쪽은 좀 더 크고 아래쪽은 작게 좀 고르게 나오겠죠. 완전히 눕혀둔 거는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완전히 꺾어둔 거는 정하우세성 원칙에서 저기 맨 위쪽 볼록 튀어올라온 부분, 저기가 가지가 많이 발생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휘어진 부분은 휘어진 제일 상단부, 거기가 정화가 되겠죠. 물이 지나가면 제일 많이 받치건 압력이 치는 저 부분이 가지가 많이 배치가 될 거라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실제 그렇게 됩니다. 가지를 보면 위에 제일 많이 받치는 쪽은 위쪽이 강하게 자라고, 눕히면 눕힐수록 가지는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나오고, 아래쪽으로 완전히 꺾게 되면 가지가 나가는 전체적인 세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나무를 외소화시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나는 키우기 싫다, 여기에서 멈추게 하고 싶다면 가지를 강하게 꺾어 내려야만 된다는 게 이제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도 제일 물이 많이 받치는 쪽에 가지가 많이 생장이 된다. 이렇죠. 아래쪽에 위에서 물을 붓는다 생각해도 물이 제일 많이 부딪히는 쪽에 가지가 생장이 된다. 이걸 이용해서 뭐 정지와 전정을 하셔야 된다. 실제 가지를 이렇게 당겨 놓으면요, 위에 있는 가지는 이제 어렸을 때 가지를 제가 이렇게 당겨 놓은 거죠. 근데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가지가 생장한 게 보일 겁니다. 당겨 놓게 되면 위쪽에 있는 가지들이 탄력을 받아서 저렇게 크는 겁니다. 저렇게 일정량 키우고 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나는 멈추고 싶다면은 가지를 다시 세우게 되겠죠. 세우면은 이제 거기서 더 나가지 않고 위쪽만 자라 올라가게 되겠죠. 요걸 이제 나무의 생장 원칙을 잘 안다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다. 요거는 아상철이라는 겁니다. 가지를 빼내고 싶은 눈이 있는데 그냥 놔둬서는 벌써 그 위에 가지 정화가 여러 개 있어요. 자기 위에 눈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저 가지는 절대 안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저 가지가 짧게 되거나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상처리는 과수 농가에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인데, 저 눈이 있는 위치 한 1cm 위쯤에 뭐 톱도 좋고요. 아니면 칼도 좋습니다. 칼로 그 부분을 강하게 자극을 줍니다. 콱 찌르면 그 나무의 속 부분, 단단한 부분까지 부딪힐 정도로 강하게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물이 거기 인위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물이 거기서 멈춰집니다. 이게 이제 정화우세성을 뭐 기초로 하는 건데, 저기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영양분이 거기에 많이 멈추게 되겠죠. 그리고 호르몬도 봤을 때 저 호르몬이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억제 호르몬이 저기서 막혀서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눈이 생장으로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가지를 만들고 싶은 부위가 있다면 아상 처리를 집어넣어서 가지를 빼내는 기술, 뭐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적기가 언제냐? 눈이 보통 한 2월달, 3월달 되면 눈이 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한 3월 말 정도 되면은 눈이 부풀어서 녹색으로 있다가 거의 적색으로 바뀔 정도로 아주 이제 곧 일주일이나 3, 4일 뒤면 튀어나오기 직전 그 위에다가 아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상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눈이 바로 이제 슈터가 바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에 가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체리의 최고의 좀 단점입니다. 동해. 겨울철에 동해를 받는 거는 사실 유목기입니다. 한 5년 차 이상이 돼서 나무가 크게 되면 동해 피해가 적게 되는데 어릴 나무에서는 동해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동하기 전에 동해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처리를 좀 하셔야 돼요. 뭐 짚을 좀 묶는다든가 보온제를 산다든가 아니면 백색 페인트를 바른다든가 이런 뭐 방식의 도입이 되면 월동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